사회 정의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부추돌이며 정의 구현, 사회 정화를 내세웠던 전두환 정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1982년 이철이 장영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뿐만 아니라 강남 개발 당시 고위관료, 기업 등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인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거액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열풍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전셋값을 무리하게 올린 탓에 사람들이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속출한 것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군사력으로 도둑질하더니 이 사회에도 정말 정의는 없고 온데간데 없고 부정부패만 만연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반대로 외치는 건 정의 구현, 깨끗한 사회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83년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 82년도 이철이 장영자 사건 한번 보세요. 굴지 기업 대상으로 그 당시 돈 무려 7천억이라는 사기 행각을 펼쳤던 그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은행, 증권업계, 사채업체가 줄줄이 엮어 들어가면서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근데 게다가 쭉 들어가 봤더니 어떤 얘기 들리냐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 내외까지도 지금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장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막 사기당했다? 그렇죠. 나한테는 직접적으로는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국제그룹 해체시키고 뭐 그것도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야 보석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다 지네끼리 부정척결 외치던 지네 세력끼리 다 해먹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전셋집 없어서 쫓겨나고 등 하나 갖고 반칸 나눠서 사는 이 집에서도 못 살고 쫓겨나는데 니네 집에서는 하나에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보석이 쏟아져 나와? 이 국민들은 사실은 더 이상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이 조세형이 이 기득권, 그 정책의 민낯을 까발렸잖아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렇게 공분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정치권도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국회 본회의의 발언을 보면은요. 지금 국민은 현재 밝혀진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권력층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시중에 분분한데 지히 밝혀진 사람들이나 또 그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재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수억 수천억 귀금속을 집안에다가 감춰놓고 사는 그 사람들이 대도입니까? 그것을 훔쳐낸 조세영이가 진짜 대도입니까? 조세영이 손에 채운 수갑은 있어도 이들의 손에 채워야 할 수갑은 없습니까? 아유, 이거 밝혀야죠. 속 시원하게 잘 말했네요. 그 피해 금액을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했던 김 경제부총리가 바로 저때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절부절 가시방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결국 몇 달 뒤에 경질되게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정말 뒤가 구린 재산은 결국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니까 거도가 대도에게 당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도둑을 조세영이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알린 거잖아요. 그러니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조세영한테 속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정을 갖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영이 탈주 뒤에 유명해지면서 기자들도 이제 조세영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절도품을 팔아서 과거 함께 앵벌이했던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돕는 아주 의리 있는 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판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폐병에 걸린 친구 또는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또 그들의 치료를 도와주고 뭐 이랬다는 미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세영은 상습 절도범이고 그냥 탈주범이어서 매우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세영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회자되는 풍문에 의하면 조세영한테는 몇 가지 이 절도로서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내용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털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본인이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털을 게 없지. 털 게 없지.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나라 망신은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근데 이건 이제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 절도범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내가 판검사 집을 털어가지고 판검사가 불쾌해지면 그럼. 지금 현재 판검사가 맡고 있는 절도범, 다른 절도범들이 형량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도적이죠. 나의 사령이네요. 영향력을 제한하겠다. 이런 도둑놈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쏙 빠져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훔친 그 어떤 금액의 30% 정도는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준다. 그런데 그 얘기 달라지는데? 이후에 실제로 조세영으로부터 30%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도 손들고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세영한테 받은 건 전 받았는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죠. 훔친 놈 받으면 돌려줘야 돼. 그거는 죄진 거 같아. 그렇지. 그건. 네 가지 정도의 절도 원칙을 삼았는데 근데 하나 꼭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확실히 조세영이 프로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훔치는 과정에 물건이 많아도 20분 이내를 절대 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죄학을 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영이를 연구해야 되는 그 어떤 과목은 그 20분을 오버하지 않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간 그 부분 관련돼서 더 우리가 봐야 돼요. 더 많은 금은보호가 있으면 더 지체하면서 그걸 캘 텐데. 바로 그걸 컨트롤한 거예요. 절제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나름 이런 철칙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네. 조세영이는 상당히 절도 행각을 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를 치밀하게 거쳤어요. 일단은 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가지고 수사 기법이 새나가가지고 뭐 이거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우려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10m 한번 걸어가지고 CCTV에 내용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좀 말씀드리면 망원경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집이 있는 동네 가장 높은 쪽에 가서 망원경으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뭐 이제 절도범들이 따지는 게 뭐냐면요, 침입구와 탈출로가 완벽해 좋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집이면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빠지면 보는 사람도 없겠고 하는 이런 그 입지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으로 그걸 다 살핀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저 집이 비교적 사람이 없다. 이런 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그 살피고 이제 그 집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전문가네. 그다음에 특히 그 집에 개가 있나 없나까지 판단한대요.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개가 있으면 고기로 유혹을 해가지고 개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개마저도 조세요 하면서 그냥. 나 저 간식 주는 아저씨 하면서 걔는 그냥 꼬리치면서 만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자기 원칙도 있고 이 터는 방법이 철저하고 계획적이에요. 연구파야 거기다가. 이 절도범들도 여기서 적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르가 있어요. 장르요? 네, 각각 다릅니다. 뭐 밤털이, 낮털이 이제 그 대분류고요. 뭐 소분류로 들어가면 뭐 빈집털이, 뭐 무슨 털이 이게 각각 있는데 조세영이 주특기가 뭐였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특기. 이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일자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그냥 평범한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를 하나 딱 들고 조세영이는 그 무사통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 담치기 해가지고 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쇠창살 창문에 있는 거 그거 다 열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금고가 있어도 이걸 하나 가지고 제껴가지고 금고를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금고 따는 거는요. 아주 숙달되지 않은 절도범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조세영이가 연구를 엄청 했던 겁니다. 금고도 나름대로 관절이 있어요. 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한 겁니다. 금고에 관절이 있다네.
그 관절을 다 파악하고 딱 그렇죠. 맞춰서. 예, 예. 여러 금고를, 야. 여러 회사 거 금고. 아니 이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찰리 한잡 영화 보는 것 영화 같아요. 도둑들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교수님 이런 질문이 네.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하는 것과 밤에 하는 것과 네. 어느 게 더 들키기 쉽고 어느 쪽이 더 저기 절도범들이 선호를 하나. 제가 한번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네.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볼 때 예. 낮에 사람이 항상 있겠습니까? 밤에 사람이 더 많겠죠? 밤에 있죠. 밤에 있지. 밤에 더 많겠죠. 아, 그럼 낮에 터는 게 유리하구나. 예, 어떤 면에서 절도범 입장에서는 낮에 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남의 눈에 띌 수 있어서 낮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또 낮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들락날락해도 여벌로 볼 수 있어요. 그냥 통행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터리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낮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겠다. 미치겠다.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예, 예. 여기까지만 재밌네요. 하고 싶어. 재밌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정말 부잣집만 터는 그 대담한 수법 그리고 탈주까지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열광했겠어요. 또 요소를 다 갖췄잖아요.